여기 나주에 드들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드들강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들강은요, 손꼽히는 낚시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 드들강에서 신고 전화가 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드들강,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곳입니다. 때는 2007년 6월 19일.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네, 119입니다. 119죠? 네, 말씀하십시오. 망을 치고 있었는데 남평 드들강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망을 치다 보면 망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망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걸려 있어요. 물이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런데 제가 튜브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물속에. 이 물에서 앞으로 조금만 한 30m만 가면은 바로 있어요. 예, 승용차예요. 조그만 승용차 같은데, 차종은 뭔진 잘 모르겠고.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강바닥 운전석에서 여자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방대원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 물속에 들어갈 때부터 신고를 받고 갔죠. 물 부근에 갔는데 사체 부패한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 냄새가 2-3일 동안 안 빠질 정도로 말이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사체를 자세히 보니 배가 나왔더라고요. 여성이었는데 임산부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방대원이 당시 발견했을 때 사체 부패 상태는 굉장히 심한 상태였으며 복부의 상태를 보아하니 임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 26살 고 김은채 씨. 그녀는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배에서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익사로 추정을 한 것이죠. 드들강에서 단순한 운전 미숙에 의한 변사 사건으로 그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사인 익사로 추정됨.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녀는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운전 도중 강물로 추락해 죽은 교통사고로 간단하게 당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런데 은채 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애기 아빠는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김은채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은채는 참 참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착하고 말수도 좋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은채는 임신을 했어요. 저희는 계획이 없었죠. 그래서 은채가 낙태해야 된다며 이걸 몇 날 며칠을 설득해도 애를 낳자고 했죠. 저는 소용이 없었어요.
은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애는 내 애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라고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애 키우려고 하면 병원이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한대요. 전 남친은 낙태를 하자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상황이 뒤바뀌어서 낙태를 종용했던 것은 전 남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채 씨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임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최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경찰이 전화가 왔었어요. 김은채 씨 아냐고. 안다 그랬죠. 김은채 씨가 무슨 곧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저는 무슨 소리냐 그랬죠. 그 소식만 전화가 끊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헤어진 지 2달도 되지 않아 시신으로 발견된 김은채 씨. 경찰은 김은채 씨의 지인들을 수소문하다 전 남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남친은 조금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김은채 씨가 죽던 날 전 남친은 은채 씨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은채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받았는데 바로 딱 끊더라고요. 그냥 받는 동시에 휴대전화에서는 은채라고 찍혔는데 통화시간 있잖아요. 00 그리고 1초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탁 끊어졌어요. 제가 귀에도 대기 전에 끊어진 거죠. 전 그래서 처음에 은채 전화를 받고 혼자 생각하기를 그때 그 전화가 당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경찰에게 연락이 오고 나서 그 전화를 생각해보니 은채가 물에 빠지면서 차 안에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김은채 씨는 전 남친에게 전화한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었지만 그녀의 사망 추적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은채 씨가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제 사건의 원점에서 되짚어보도록 하죠. 종결된 사건에 유일하게 의혹을 품은 노창성 형사. 저 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기가 현장이에요. 지금은 이곳에 연수원인가 생기면서 옆에 집도 생기고 했는데 당시엔 여기가 완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싹 쳐버렸는데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무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서 있었고 잡초들도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드들강은 저녁에 당시에 심하게 외진 느낌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여기 들어올 여건이 전혀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돌아가신 김은채 씨는 초보 운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보 운전이라면 PD님께서는 잡초가 많이 자라있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이곳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일부러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벌써 6년이 지나 사건 현장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형사는 분명 그 사고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형사의 직감이었을까요?
초보 운전인 은채 씨가 차를 몰고 들어올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만한 자연스러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 빠질 정도의 충격이라고 한다면 차가 파손이 많이 됐어야죠.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의 파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은채 씨가 발견된 차량은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강에서 인양하게 된 은채 씨의 차량입니다. 교통사고인데 이상하게 차가 멀쩡합니다. 제작진은 자동차 전문가에게 사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입니다. 운전이 미숙하면 옆으로 빠져서 부딪힌 흔적이 있어요. 차가 한번 뭔가 어딘가 피해가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똑바로 갔잖아요. 교통사고의 흔적을 찾을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전체도 다 봤는데 사고 난 건 없어요. 이 정도로 이미 요철에 지나면서 다 부딪힌 자국인데 이 정도는. 그리고 녹이 다 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전문가는 충돌이나 사고 흔적은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상태도 굉장히 묘했는데요. 은채 씨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채 씨가 발견됐을 당시 강 속에서 차량의 문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꺼져있는 전조등, 기어는 중립인 상태. 초보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어를 뒤에 놓으면 앞으로 가는 거고 후진에 놓으면 뒤로 간다는 건 다 알 텐데 중립에 놓으면 차가 선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기어를 중립에 놓을까요? 전 이 부분이 좀 미심쩍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라기엔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맞지 않아요. 차량의 창문도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운전을 했음에도 전조등 라이트도 꺼놓고 있었고요. 가장 이상한 점은 기어를 중립으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차의 상태로 봤을 때 사건 당일날 은채 씨는 운전을 하다가 샛길로 들어서 비탈길에 차를 세운 뒤 차의 라이트를 끄고 창문을 열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있는 차는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서 미끄러지듯 강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이 정황인데, 만약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미혼모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태는 아니었을까. 여기 김은채 씨의 친오빠입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그쪽에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채 친오빠로서 은채를 잘 아는데요. 은채가 애를 그렇게 쉽게 지울 동생이 아니에요. 아마 원하지 않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전부터 애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낙태에 관해서요? 네. 애를 낳고 싶어 했어요. 은채는 아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김은채 씨는
아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랬겠네요. 그랬죠. 애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으니까요. 아이가 빨리 나오기를요? 네. 김은채 씨는 낙태에 부정적이었다라는 증언을 하는 은채 씨의 친오빠.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했다며 자살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던 상태이거나 다른 이유로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김은채 씨의 친구 최성희 씨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은채는 전혀 술을 먹지 않아요. 집에서 거의 있다가 아니면 근처에서 밥 먹고 들어간다든지. 은채는 노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거의 얌전하고 술도 안 좋아하고 전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런 아이였다고요. 그렇다면 김은채 씨는 몸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이었나요? 건강상에 아니면 실신을 한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은채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평소 병을 앓고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론요,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은채 씨는 술도 먹지 않았고 몸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신에서 눈여겨봐야 할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검사관 정성국 박사님입니다. 대부분 손상이 갔을 때는 교통사고로 인해 앞유리에 부딪히거나 하게 된다면 옆면 운전석에 있는 유리면에 부딪히거나 해서 주로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핸들 부위에 가슴 부분이 닿아서 늑골절이나 이런 쇄골골절이나 여러가지 골절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장파열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부검을 통해서 특별한 장기파열이나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은채 씨의 사망에는 의심쩍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을 경우 대부분 위 사진처럼 이마, 머리 왼쪽 부분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은채 씨의 상처는 오른쪽 빨간 부분, 이 부분에 남았다는 건데요. 이 상처는 혹시 누군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차량과 함께 강으로 떠밀려진 게 아닐까 의심스럽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타살이라고 한다면 전 남친에게 한 통화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전화는 사고 지점에서 17km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걸려왔었습니다. 전화를 건 누군가는 분명히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 지점과 은채 씨의 휴대폰으로 전 남친에게 발신이 된 위치까지 17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4년 만에 진실에 다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계 김옥수 계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심증은 저희도 150%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나 세계적인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엔 애를 많이 태웠죠. 이 사건만큼은 정말로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꼭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이 흐르는 강 때문에 현장 보존의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도 없는 인적 드문 곳이었으며 밤이 되면 인적 하나 찾기 힘든 외딴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환경으로 인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타살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결말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처음 발견한 낚시꾼. 제가 목격자에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튜브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데 발에 차 같은 것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드들강 전체를 수색한 거예요. 그런데 차가 빠져 있는 곳을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영산강 상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이죠. 거기서 확인을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다시 20일에 다시 신고를 해요. 신고 전화는 2차례에 걸쳐 왔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119죠. 남평 드들강에 있거든요. 망을 치고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까 차가 한 대 빠져 있더라고요. 이 전화를 당시 받고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장소를 찾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튿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얘기. 어제 119에 흰색 차 있다고 신고한 분이죠? 네. 수색은 다 했는데 발견은 못했어요, 저희가. 다리 쪽 말고 다리에서 한참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아마 100m쯤 더 올라갔을 거예요. 2번째 신고 전화는 첫 번째 신고한 전화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화만 보게 된다면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한 것 같지만 전화가 이상한 대목에서 끊겼습니다. 전화 주신 분 이름이...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이름이요, 이름. 여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바로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빠져 있는 곳이요? 차가 얼마든지 빠질 수는 있죠. 거기 가면 샛길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게 웬만한 차는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신고자의 목소리에서는 이상할 만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고 당하거나 떨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신고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소방서에 신고할 때 이 위치였어요. 최초 신고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가 온 곳입니다. 이 위치인가요? 그렇다면 이 위치는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여기서 사건 현장까지는 3km,
4km?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죠. 첫 번째 신고 전화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온 곳은 똑같이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0분 떨어진 공중전화 박스. 사고 지점과는 17km의 거리가 있었죠. 이 신고자는 휴대전화도 없었던 것일까요? 전문가는 이 신고자가 보통의 신고자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창원 범죄심리학자입니다. 일단 발견 즉시 하는 전화도 아니었고요. 그저 정확하게 그 어떤 정보, 위치다, 어느 지역이다,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만 전달하겠다는 임무나 목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신고 음성의 내용입니다. 마치 시체가 거기 있으며 그것을 얼른 발견하길 바라는 듯한 논리정연하게 위치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보이는 신고 음성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국과수 음성연구실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 음성을 반복해서 분석한 분석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연구실 실장 김태훈님입니다. 음소단위 말 한마디로 한마디를 계속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청취를 한 거죠. 청취를 하다 보니까 대화자 외에 경찰관과 신고자의 목소리 외에 어떤 소리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 음성의 파형을 보시면 망을 치다가 저기 어디냐? 남평 드들강 있거든요 라는 이 대목 말이죠. 놀랍게도 신고자의 음성 뒤에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겁먹지마 라는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복시켜 볼까요? 자, 망을 쳤는데 이 부분에서 제3자가 망이라는 이 단어 앞에 나오고 제3자의 목소리, 거기엔 떨지마, 겁먹지마, 화순 방향,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제3자의 목소리는 무려 10번에 걸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신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신고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형사는 무려 4년에 걸쳐 신고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연령대 남자들이면 무조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 목소리가 누군지 알겠느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만 찾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피의자나 참고인 일반인들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홍 씨의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첩보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여기 새로운 인물이 발견됩니다. 홍 씨라는 사람. 홍 씨라는 사람인 것 같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제작진은 홍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홍춘식 씨 되시나요? 네. 드들강 관련해서 전화하셨었죠? 전화 좀 하지 마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장난해요 지금? 어디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입니다. 장난하시냐고요? 왜 자꾸 그거랑 저랑 엮어요 자꾸? 저 인권침해를 고소합니다.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아니 저기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 젊은 여자분이 비명 행사를 했잖아요.
비명 행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분이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에 걸린 듯한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홍씨.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홍씨를 제작진은 여러 번 설득해서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또 꺼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저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진짜 죽고 싶다니까. 나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내가 몇 번 생각하고 시도도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구세요. 약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감기약 같은 거 무지하게 사가지고 약 50알씩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이 일 때문에 괴로워서 제 목숨마저 끊으려고 했다고요. 홍씨는 자신도 그 일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여자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모르죠. 몰랐다고요? 네.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확실하게는 말을 못하잖아요. 위치 같은 건. 현장 같은 데 가서 같이 본 것도 아니고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낚시하시다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낚시를 못하는데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낚시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전.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차량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신고 전화를 했을까요? 난 이제 신고만 해준 거죠, 부탁으로. 자동차를 물속에 잡아뜨려갖고 그 자차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자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신고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신 좀 신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홍씨는 지인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지인분과는 얼마나 알게 됐나요? 아유, 오래 알게 된 사이예요. 어렸을 때부터죠. 뭐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얘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얘가 휴대전화 가게 갔을 때 내가 얘 밑에서 일했었고요. 그 지인의 이름은 박태수라고 합니다. 혹시 박태수와 은채씨는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접점을 찾던 제작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접점을 찾게 됩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접점. 실마리를 풀어가던 제작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김은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은채가 한 달 있다가 자꾸 결혼하자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남친이요? 예, 얘도 크게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잘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보름 전, 그녀는 갑작스레 한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우리가 몰랐던 전남친이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박태수였습니다. 당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은채씨, 어쩌다가 박태수와 결혼을 하게 된 걸까요? 경기도에서 당시 홀로 직장 생활하던 은채씨는 새 직장을 구했다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애 봐주면은 집에서 다 숙식시켜주고 그냥 애만 봐주는 간단한 일로 돈을 12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당시 은채씨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구인 광고글을 보게 되고
아내와 이혼 후에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박태수 씨가 보모를 구한다며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에게 숙식까지 제공되는 보모일은 반가운 일자리였을 테고요.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은채 씨는 박 씨의 아이를 잘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채 씨는 일한 지 한 달째 박 씨가 돌연 임신 중인 은채 씨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박태수란 사람이 컴퓨터 가게도 하고 PC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PC방도 하고 렌터카도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이 정도면 네가 잘 살겠다. 은채 전화 받고 저는 좋아했어요. 김은채 씨의 오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실해 보였어요. 성격이 활발한 게 좋아 보였어요. 동생이 무엇보다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가정이 생긴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박 씨의 뱃속의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은채 씨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며 은채 씨를 붙잡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이 은채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운전도 가르쳐주고 차를 사줬다고 그랬어요. 구형 자동차. 남편이 좋아했었죠. 은채는 당시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청혼을 하고 은채 씨를 은채 씨에게 남편 박 씨는 초보 운전자인 은채 씨에게 중고 자동차를 혼인신고 직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박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가 집에서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여기 안 왔느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3번인가 4번 정도 왔었어요. 운전 연습을 나간 은채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이후 시신으로 발견이 된 은채 씨. 그땐 도저히 걔가 애 낳을 날만 자꾸 바랐거든요. 걔가 죽을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은채 씨는 혼인신고 2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같이 슬퍼하고 그랬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었어요. 동생 남편이 저를 다독여주고 막 그랬어요. 혼인신고 2주 만에 일어난 일. 남편을 의심할 일은 꿈에도 없었다는 가족들. 그만큼 은채 씨는 박태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누구보다 목 놓아 우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2011년 제작진은 유력 용의자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 내용입니다. 박태수 씨 맞으시죠?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심정은 억울하죠. 네.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어제 저녁에 변호사를 불렀고요. 완전히 한 사람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만약 뭐 나쁜 감정이 있고 그랬으면 보통 화장하고 남들 다 유골을 원래 뿌리는 자리에 있다고 뿌리라고 했을 때 저는 못 뿌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제 딸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딸아이 밥을 먹여주고 그랬던 여잔데, 제가 아무리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은채한테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죠. 전 억울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 박씨. 그렇다면 그 신고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최초 신고자분, 그 친구분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박태수 씨의 친구인 그분이 본인이 시켰다고 했을까요? 박태수 씨가 시켰다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요? 전화는 제가 하라고 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사람을 죽여놨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신고 전화는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여놨고 하는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누가 신고를 하느냐,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은 대단히 은밀한 사건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차량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의 범인 내지는 범인과 조력을 한 공범이거나 혹은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남편의 주장은 아내가 운전 연습을 나가고 소식이 끊겼으니 자주 운전 연습을 나갔던 드들강이라고 생각해 빨리 그곳을 수색하도록 추측성 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를 시켜 전화를 하던 순간에도 정확한 사고 지점까지 몰랐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당시 실제 신고 음성을 들어봅시다.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건너편에 보면 공원 부지 하는데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서 쭉 가면 모텔이 하나 나옵니다. 그 위에 흉가가 있어요. 흉가. 화순 방향 쪽으로 다리에서 쭉 가면 모텔이 있습니다. 흉가가 있어요. 화순 방향 쪽으로. 전하는 사고 지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추측이 우연히 들어맞았다며 주장을 합니다. 만약 면식범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도 행위를 하고 있고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범인이 취한 행동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주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고 지체하고 누군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까지 행하면서 증거인멸을 하는 강도범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범인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런데 광주 일대를 통틀어 은채 씨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남편 박태수 뿐이었죠. 만약 남편이 살해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그 무렵 박 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박태수 씨의 고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휴대전화 가게를 한번 내준 적이 있었어요. 4천만 원 대출 받아서. 그때 박씨 아버지가 좀 어려우셨을 때인가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는. 그리고 1년 뒤에 돈을 받으신 건가요? 그 휴대전화 가게 마무리 짓고 얼마 안 있다가 받았어요. 돈 씀씀이나 그런 건 장사가 잘 됐으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1억 9,616만 5천 원. 은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남편 박 씨는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알아보려 다녔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그의 통장에 2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게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바로 은채 씨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태수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말고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생명보험을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몰랐다고요? 네, 전혀 몰랐는데요. 그녀의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던 남편 박씨. 하지만 보험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서명이 제각각입니다. 여기 필적 전문가 서한수 감정원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 필적은 서로 다른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이 되고요. 자, 확대해서 보죠. 여기 김, 받침인 미음, 이 부분을 보면 형태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 유사점이 보이죠? 다만 크기 부분에서 자획의 크기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위쪽에 크게 작성이 돼 있고 여긴 좀 밑에 작성이 돼 있어요. 필적이 달라요. 그녀가 가입돼 있던 특약, 주말 휴일 확대 보상,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 신체 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2007년 6월 6일) 그날은 휴일이었습니다. 바로 현충일이었죠. 이렇게 된다면 모든 정황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순천의 범죄심리학과 오윤성 교수님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범행이 구상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던 본인의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고 그 대상을 물색해 놓은 후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간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범인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구성돼 있었다는 전문가. 그런데 왜 하필 그 표적이 은채 씨였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미혼모 카페였습니다. 미혼모 카페에 박 씨가 올린 댓글. 은채 씨와 만나기 전부터 박 씨는 수차례 미혼모들과 접촉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천의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원수 교수님입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태아가 혹시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험료가 환급된다든지 아니면 위로금이 지급이 되죠.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만약 보험금이 1억 원이 되었다면 보험금은 추가로 더 발생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는 은채 씨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황일 뿐 박 씨는 여전히 은채 씨의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박태수의 친구 홍춘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태수가 자기가 죽였으면 약간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는 그런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무서워. 그렇다면 옆에서 보셨을 때 부인이었던 김은채 씨한테는 미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박 씨.
김은채 씨의 오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태수가 1심에서 15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 짧다고 생각해요. 15년을 살고 나도 40대잖아요. 한창 팔팔할 땐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남편은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고인 박태수의 이 사건 보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의적 공소 사실의 요지는 사기죄 및 각 사기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박태수의 살인의 점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무죄를 선고한다.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보험은 됐는데 왜 살인은 인정이 안 되냐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사기죄로 했는데. 힘없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2심 재판부가 보험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나 목격자는 없으며 그러나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남편 박씨인데 게다가 남편은 은채 씨가 죽기 3개월 전에도 보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처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돌연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바로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 남편의 알리바이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을 범인으로 가정할 경우 남편에게 주어진 범행시간 단 31분 뿐입니다. 31분 동안 아내를 유인하여 차와 함께 강에 빠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 당일날을 되짚어 보기로 하죠. 그날 저녁 은채 씨는 시댁 식구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차를 타고 드들강으로 향하는 은채 씨.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은채 씨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먼저 시댁을 나섰다고 했고 그 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운전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그 시각 은채 씨가 혼자였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진술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내가 10시 넘으면 자거든요. 그래서 넌 내가 10시 넘으면 자는 줄 알면서 왜 이 시간에 전화했냐고 하니까 그냥 했다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10시 50분이에요. 저녁밥 먹고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고 잠깐 바람 쐬어 나왔다고 그러면서 어디 강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당시 은채 씨는 불안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랬으면 벌써 내가 좀 의심을 했겠죠.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부르는 듯한 소리였는데 요즘은 휴대전화가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부르면 다 틀리잖아요. 둘이 따로 나와서 강가에서 바람 쐬러 나왔다 그러더라고. 신랑하고 조금 전화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남편이 부르니까 이따 전화하자 이러면서 끊었어요. 박씨 주장과 달리 은채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인 이때 박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9km 도곡 기지국 밤 10시 51분 화수늪 남편의 통화 밤 11시 20분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머니와의 통화로 포착한 시간인 10시 51분부터 남편의 통화로 포착한 11시 20분 사이 31분 동안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2심 재판부는 이 31분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곡 기지국으로부터 9km 사고 지점, 그리고 20.6km 화순 광덕 기지국. 남편이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로가 그려지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는 2심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인 현장 검증까지 벌였습니다. 제작진은 기지국 설치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와 함께 재판부가 밟았던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10시 51분) 재판부는 이 기지국 인근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게 되고요. 사고 지점인 드들강까지는 약 8분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59분경일 텐데, 그렇다면 범행에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여기서는 잠시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위해선 드들강에서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화순 3 기지국으로 바뀌었네요. 몇 킬로 지점입니까? 1km 남았습니다. 드들강에서 다음 기지국까지 약 23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통화 시각인 밤 11시 20분에 겨우 기지국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재판부의 말대로 31분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남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꽤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재판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통신수사 전문가 백만용 경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의 발신 통화 내역만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위치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용의자가 딱 그 위치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또 실제 용의자가 위치하고 동일한 장소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준으로 범인의 위치를 단정하는 것은 수사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지국의 반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든 게 주위 환경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도 있고, 건물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기지국의 반경이 좀 더 멀리 나가지 않고 건물이 없고 뻥 뚫린 데는 멀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가 수시로 바뀌어요. 기지국의 범인은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었습니다. 기지국의 반경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해보는 제작진. 여보세요? 도곡 기지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반경 몇 킬로까지 커버를 할까요? 여기 보니까 도곡면 효산리, 이게 도곡 기지국인데요. 이게 보면 약 10km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km요? 네. 도곡 기지국에서는 한 10km는 다 커버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2007년도에는 혹시 기지국 반경 범위가 차이가 나긴 할 텐데요. 2007년이나 지금이나 범위는 똑같아요. 사고 지점 9km, 그리고 도곡 기지국. 사건 현장인 드들강에서 전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9km 떨어진 이곳 기지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이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린 8분은 사라지게 되는데, 사고 현장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해도 화순 기지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지국이 곧 남편의 위치라는 제2심 재판부의 전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똑같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부력과 차의 무게와 같아질 때 차는 가라앉게 됩니다. 차 창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들어가는 속도는 빨라지게 되며 가라앉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차 안에 있는 은채씨를 기절시킨 뒤 차를 밀어서 차가 물에 가라앉는 시간까지는
놀랍게도 3분 4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지만 당시 드들강의 경사로 인해 차는 훨씬 빨리 밀려갔죠. 차량이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범인의 머릿속에 시나리오만 잘 짜여져 있었다면 범행 자체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아쉽게도 드들강 미스터리 편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와... 이게 결과는 찾을 수가 없고 위키에 따르면은 2015년에 이 박태수라는 새끼가 오히려 그 담당 형사님 있잖아,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 의심을 품고 있었던 그 담당 형사를 공문서 위조죄로 오히려 고발을 했어요. 타살의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서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가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 넣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심을 받는 거라는 주장 때문에. 실제로 국가수가 2007년 당시 부검 감정서에 사망의 종류를 기재한 적이 없었는데 타살이란 용어를 기재한 바가 없다고 했고 두부 우측의 손상은 사후라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견을 밝혔는데, 더더욱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측 측두부, 이 부분. 이에 대해서 노영사는 주간 타블로이드지 일요신문과 통화해서 검사의 지휘하에 부검의와 면담을 했으며 유선상의 구두 통화를 통해 타살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거다고 반박을 했는데 형사가 그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국가수 관계자가 소견서에 타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박 씨는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와... 정황상 무조건 박태수가 맞는데 이 씨발 박태수란 새끼가 진짜 주도 면밀한 새끼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여기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시 보험 그 제도가 없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해. 이거 노리고 이거 노리고 사람 죽인 사람도 개 많이 나왔잖아 그 아래. 필요할까 그게? 아 물론 가장이 뭐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남은 가족들한테 가장이 없는 그 빈자리를 버팀목으로서 쓸 수 있게끔 생명보험금이 나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새끼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와, 난 처음 알았어. 이 물속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까 그 수사 원칙 뭐라 그랬지? 수사 그 현장 보존의 그 원칙이 사라진다는 게, 모든 증거가 사라져 버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존나 무섭네. 그래서 물속에 빠쳐 죽이는 사람들이 진짜 많나? 와. 랄파 이거 좀 치워줘. 뭐지?
이 댓글 말하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30대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이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전남 나주 드릴강에 빠진 승용차에서 임신 5개월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의 재수사 끝에 4년 만인 지난 2011년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박모 씨가 친구를 시켜 119에 사망장소를 신고하고 아내 이름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이후 2억 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당일 통화 내역,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목소리 성형까지 하게 한 점을 종합해볼 때 박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건을 둘러싼 간접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있습니다. 와. 타살 증거를 찾았대요 결국에. 타살 증거 찾았대? 네. 미쳤다 이거. 4번에 있어요 4번. 바퀴 주행 자국이 사고라고 하기에는 고르게 나 있었다. 거기가 흙바닥이었으니까 거의 진흙이었겠지? 주변에 강이 있고 흙이 좀 물에 젖어 있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차가 무거우니까 바퀴 자국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의 발자국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좀 내리막길이면 그리고 중립으로 해두면 알았어 이제 되니까. 밀려가니까. 기어가 중립으로 돼 있으면 바퀴는 굴러가게 되고 사고가 나기 직전에 만약에 보통의 운전자였다라면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밀려갔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바퀴 자국이 남지 않았을 테고 일자로 쫙 그어져 있었겠지. 타이어 자국. 그러니까 타이어 자국이 결국 증거가 됐었네. 개쩐다. 미쳤다 이거. 와,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를 굴려갖고 해도 이 사람, 이 국가수라든지 이런 경찰들한테 못 당해낸다니까. 물론 치밀해서 주도면밀했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치밀하지 못했네. 이거 보셔야 돼요. 신고 대신해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도 막 성대 변형 수술하라고 숨어 있어라라고 권하고 막. 친구가 결국은 그러면은 나중에 마음을 바꾼 거네. 인터뷰에서 약간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지. 나오네요 그렇게. 당시에만 해도 정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4년에 가까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치밀한 범죄를 밝혀낸 것. 친구한테 성대 변형 수술을 하라 그랬대. 그리고 어디 좀 숨어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대. 이게 목소리로 인해서 찾아낸 게 진짜 크다. 당시에 그렇게까지 CCTV가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았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추적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당시 2007년도면은 피처폰 쓸 때였어.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거. 친구 시켜갖고. 와. 요즘 스마트폰은 GPS 기능 훌륭하죠. 요즘 스마트폰은
예,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보통아 닥쳐 이 새끼야. 아 이거 존나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 범죄를 꿈꿀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세팅하려면 존나 똑똑해야 돼. 이런 쪽이 완전히 전문가여야 돼. 빡대가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완벽 범죄야. 한 시간 20분 되는데요. 미스터리 휴그 한 편. 아, 존나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보통아 닥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블랙 한다. 엄연인 사건 이후로 보험 잡아내는 팀도 전직 형사 출신이래.